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오늘의 드발자크 그 원작의 미지의 걸작 4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시골에서 갓 올라온 화가 지망생 풋생은 포르비스의 화실을 찾는다. 같은 시간 한 늙은 화가가 그곳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비극적이며 신비로운 화가 프레노페르다. 포르비스의 그림을 본 프레노페르는 그의 그림엔 생명도 영혼도 없다며 질책한다. 풋생은 그의 의견에 반박한다. 이 젊은 친구는 선생님의 제자입니까? 포르비스가 노인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의 방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무명이고 직관에 의지하는 서투른 화가입니다. 모든 학문의 원천인 이 도시에는 조금 전에야 도착했답니다. 포르비스가 그에게 붉은 크레용과 종이 한 장을 주었다. 한번 그려보게. 네. 미지의 청년은 마리아의 윤곽선을 민첩하게 그렸다. 노인이 외쳤다. 오, 그대의 이름은? 청년은 대답 대신 그림의 아래쪽에 니콜라 풋생이라고 썼다. 초보자로는 괜찮은 편이군. 자네 앞에서는 그림에 대해 말해도 될 것 같군. 자네가 포르비스의 성녀를 찬양했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네. 이것은 누가 보아도 걸작이기 때문에 예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만이 이 작품의 결점을 발견할 수 있지. 하지만 자네는 배울 만한 자격이 있고 또한 이해할 능력이 있으니까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찮은 것이 필요한가 보여주겠네. 눈을 크게 뜨고 잘 보라고. 팔레트 주게, 포르비스. 노인은 격렬하고도 발작적인 동작으로 포르비스가 내민 알록달록한 물감 팔레트에 엄지손가락을 집어넣고는 갖가지 크기의 화필 한 줌을 빼앗다시피 받아들었다. 그때 뾰족하게 깎은 그의 턱수염이 갑자기 움직였는데 그것은 갑작스러운 환상에 빠져 솟구쳐 오르는 욕망을 누르고자 하는 절박한 자기 억제 때문이었다. 그는 무척 흥분된 격한 동작으로 붓끝을 여러 가지 다른 색깔 더미에 담그며 전체 색계를 훑어내렸다. 그 동작은 오르간 연주자가 건반 음역을 훑어가는 것보다 더 재빨랐다. 포르비스와 풋생은 뜨겁게 달아오른 시선으로 그를 응시하면서 꼼짝도 않고 있었다. 보게나 젊은이. 노인은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숨이 막히게 갇혀있는 것 같았던 이 가엾은 성녀의 머리 주변에 서너몰의 터치와 이 연푸는 색의 밝은 빛으로 어떻게 공기가 돌게 되는지. 이럴 수가. 소녀가 살아있는 것 같아. 이 옷주름이 지금은 어떻게 펄럭이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풍에 둘추어지는 모습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보라고. 전에는 이것이 뻣뻣하게 핀으로 고정된 캔버스 같았지. 그리고 홍갈색과 석회빛 황갈색을 섞은 색조는 피가 흐르지 않고 응고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잿빛 차가움을 어떻게 따뜻하게 덮여주는지 보라고. 풋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 어떤 선생도 가르쳐줄 수 없을 것이네. 마비주만이 형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비밀을 알고 있었지. 마비주에게는 제자가 단 한 사람뿐이었는데 그게 바로 나야. 나는 제자가 없었어. 그리고 난 늙었어. 자넨 언뜻 본 것으로 그 나머지를 알아챌 수 있는 이해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네. 그 이상한 노인은 말을 하면서 그림의 전 부분에 붓칠을 했다.
여기에는 2번의 붓을, 저기에는 단 1번을 했는데도 너무도 적절했다. 마치 빛으로 가득 찬 새 그림이 된 것 같구나. 그는 벗겨진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만큼 정열적으로 열심히 작업했다. 초자연적인 눈의 섬광, 발작적인 경련이 일었다. 아마도 그의 육체 안에 악마가 들어있는 것 같군. 찰싹. 바로 이런 식으로 발라져야 해, 젊은이. 자, 작은 터치야. 이 얼음 같은 색조를 다갈색으로 만들어주렴. 자, 퐁. 그는 생명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했던 부분들을 선명하게 만들고 화질의 차이를 사라지게 하면서 강렬한 이집트 여인에게 필요한 색조의 통일성을 회복시켰다. 보라고, 젊은 친구. 중요한 건 마지막 붓을밖에 없어. 포르비스는 100번을 칠했지만 난 단 한 차례만 칠했어.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 악마는 마침내 멈추었고 찬탄에 맞지 않는 포르비스와 풋생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게 아직은 나의 작품 카트린 레스코만큼은 못 되지만 그래도 이런 작품에 사인을 할 수는 있지. 그래, 서명하겠네. 브레노페르는 일어나 거울을 집어 들여다보며 덧붙였다. 이제 식사하러 가지. 자네 둘 다 내 숙소로 가자고. 훈제 햄과 좋은 술이 있어. 불행한 시절이지만 그림 이야기나 하자고. 이 젊은 친구는 재능이 있단 말이야. 그가 니콜라 풋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때 그는 풋생의 초라한 외투를 보고서 허리띠에서 가죽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뒤져 금화 2잎을 내보였다. 내가 자네의 대생을 사겠네. 자, 밖에나. 아닙니다, 선생님. 풋생은 소스라치며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다. 포르비스는 그 가난한 친구가 자랑스러웠다. 받으라고. 이분은 2분의 왕에 해당하는 몸값을 지갑 안에 갖고 계셔. 3사람은 아틀리에에서 내려와 예술에 대해 한담하면서 생미셀 다리 근처에 있는 근사한 목조 가옥까지 걸어갔다. 정말 대단한 집이군요. 정말 멋집니다. 풋생은 그 집의 장식이며 십자 창문틀, 아라베스크 무늬를 보고 경탄했다. 장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 화가는 무척이나 행복했다. 그는 호의로 가득 찬 2사람의 위대한 예술가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집 안으로 들어온 그는 경탄하며 어느 그림 앞에 서 있었다. 포르비스가 말했다. 젊은이, 그 그림을 너무 쳐다보지 말게. 절망에 빠질 테니까. 그것은 마비즈가 빚쟁이들 때문에 오랫동안 처박혀 있던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그렸던 아담이었다. 노인은 그 그림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러나 열광하지 않고 바라보았는데 마치 내가 더 잘 그렸어 하고 말하는 듯 했다. 생명이 살아있지. 하지만 우리가 숨쉬고 보고 느끼는 공기와 하늘과 바람이 없어. 여기에는 사람밖에 없지. 마비즈 그분도 술에 취해 있지 않을 때는 분통을 터뜨리며 그런 말씀을 하곤 했었지. 풋생은 노인과 포르비스를 불안스러운 호기심으로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어두운 색의 떡갈나무 판 위에 있는 훌륭한 여자 초상화를 보면서 소리질렀다. 참으로 멋진 지오르지온의 그림이로군요. 아닐세. 그건 내가 초기에 그린 서투른 그림일세. 이런. 그렇다면 전 회화의 신의 집에 와 있는 거로군요. 노인은 그런 찬사에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사람처럼 미소를 지었다. 브레노페르 선생님, 선생님의 맛 좋은 라임 포도주를
조금만 가져오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큰 술통으로 2개 대령하지. 하나는 내가 오늘 아침 자네의 귀여운 여자 죄인을 보고서 맛보았던 즐거움을 보상하기 위해서고, 하나는 우정의 선물일세. 제가 계속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리고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정보를 보여주신다면, 전 실물 크기 형상을 가진 높고 넓고 깊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텐데요. 내 그림을 보여달라고? 안 돼, 안 돼. 아직 더 완성해야 돼. 난 어제 저녁 무렵에는 끝냈다고 생각했지. 그녀의 눈은 축축해 보였고 몸뚱이는 흔들렸어. 나느린 머리는 움직이고 있었어. 그녀는 숨을 쉬고 있었다고. 하지만 오늘 아침 밝은 빛에서 나는 내 잘못을 찾아냈네. 그런 영광스러운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채색법의 대가들을 철저히 연구했고, 빛의 왕인 티티행 그림의 터치를 분석하고 확인해 보았어. 난 그 최고의 화가처럼 부드럽고 풍부한 물감 반죽을 써서 밝은 색조로 형상의 윤곽을 잡았네. 인간이 대상에 대한 빛의 효과를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선이라네. 하지만 모든 것이 가득 찬 자연에는 선이 없다네. 우리는 형상을 빚음으로써, 말하자면 사물을 그것이 놓인 배경에서 떼어냄으로써 대성을 하는 것이므로 빛의 분배만이 육체의 외관을 부여하지. 그래서 난 윤곽선을 계속해서 그렸고, 윤곽 위에 따뜻한 금발의 반농담 암영을 퍼뜨려 윤곽과 바탕이 서로 만나는 곳을 정확히 짚어낼 수 없게 만들었네. 오, 그렇군요. 그렇지만 난 아직 만족하지 않아. 의심이 들어. 형상을 그릴 때는 우선 가장 밝은 돌출부에 몰두하면서 중간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에 보다 어두운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네. 우주의 신성한 화가인 태양도 그렇게 하지 않는가? 자연. 이보게, 학문의 과잉은 무지와 마찬가지로 부정에 이르고 마네. 난 내 작업이 의심스럽다네. 노인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젊은이, 내가 작업을 한 지 10년이네. 그러나 자연과 싸워야 할 때는 하찮은 10년의 세월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노인은 깊은 공상에 빠져들었고 눈은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다. 포르비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은 당신의 에스프리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네. 니콜라 푸생은 어떤 설명할 길 없는 예술가적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주의 깊으면서도 멍한 듯한 하얀 눈을 가진 이 노인이 그에게는 인간 이상의 존재로 보였고, 어떤 미지의 영역에서 살고 있는 환상적인 천재로 보였다.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에 대한 이 노인의 경멸, 풍요로움, 그의 태도, 그에 대한 포르비스의 경의, 그리고 오랫동안 비밀이 유지되어 온 작품들. 푸생이 그 초자연적인 존재를 보면서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술가의 광기 어린 본성에 대한 완벽한 이미지였다. 그것은 조롱하는 듯하면서도 유용하고 비옥하면서도 빈곤한 본성인 것이다. 포르비스, 난 지금까지 나무랄 데 없는 여자를 만나보지 못했네. 그 윤곽선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육체를. 그렇다면 고대인들의 그 찾을 수 없는 비너스는 어디에 살아있겠는가? 우리는 비너스의 단편적인 아름다움만 겨우 만나보고 있다네. 완벽한 신성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내 재산을 모두 주겠네. 천상의 아름다움이여, 나 그대를 찾으러 어디라도 가리라. 자, 어서 가세. 선생님은 지금 우리의 말을 더 이상 듣지도 않고 우리 보고 계시지도 않네. 저분의 아뜰리에로 가시죠, 선생님. 아들리? 천만에. 저분의 보물은 너무도 잘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네. 그러니까 어떤 비밀이 있기는 한 거로군요. 그렇다네. 브레노페르 노인은 마비즈가 제자로 삼고자 했던 유일한 사람이지. 그는 자신의 보물 대부분을 마비즈의 정념을 채워주는 데 바쳤네. 그 대가로 마비즈는 그에게 입체감의 비밀을 물려줬다네. 브레노페르는 색깔과 선의 절대적 진실에 대해 깊이 숙고했다. 하지만 탐구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탐구의 대상 자체에 대해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대생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손으로는 기하학적 형상밖에 만들 수 없어. 그건 너무도 진실한 말이네. 말하자면 대생은 골격을 부여하고 색깔은 생명이지만 골격 없는 생명은 생명 없는 골격보다 더 불완전한 것이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화가에게는 실제와 관찰이 전부라는 점이지. 만약 논증과 화필이 다투게 되면 저 노인처럼 의심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야. 숭고한 화가인 그는 불행하게도 부자로 태어났고 그 때문에 방황하게 됐네. 그를 모방하지 말게. 작업을 하게. 화가란 손에 화필을 들고서만 숙고해야 한다네. 우린 통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르비스는 풋생이 열광에 미소 지었고 자기를 보러 오라고 초대하고서 떠났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오늘의 드 발자크 원작의 미지의 걸작 2부를 들으셨습니다. 이 작품은 발자크의 작품 인간 희극 중 2부인 철학적 연구에 속하는 작품인데요. 인간 희극은 그가 평생 동안 쓰려고 마음먹었던 137편의 장편과 단편들을 총괄해서 붙인 제목입니다. 오늘은 인간 희극의 주요 내용과 특징에 대해 상명대 프랑스어 문학과 이철희 교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인간 희극은 90여 편에 이르는 방대한 발자크의 소설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입니다. 애초에는 137편이 계획되었었지요. 이 제목으로 발자크는 단테가 그린 신의 세계, 그 유명한 신곡 말입니다. 에 맞설 수 있는 총체적인 인간의 세계를 보여주겠다는 당찬 포부를 내비친 것입니다. 인간 희극은 세 개의 하위 연구로 구분됩니다. 풍속 연구, 철학 연구, 분석 연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개의 연구는 복잡한 인간 세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작가 발자크의 야심이 담긴 분류입니다. 풍속 연구를 통해 인간 세상의 그 숱한 결과들을 형상화하고 철학 연구를 통해서는 그 결과들의 이유들을 규명하며 분석 연구로는 그 이유들의 규명을 통해 원칙들을 수립한다는 프로그램을 발자크는 표방한 것입니다. 조물주에 비견되는 이 원대한 기획은 미완에 그쳤지만 인간과 세계를 남김없이 형상화하겠다는 작가의 의지가 잘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인간 희극은 발자크 자신이 밝힌 대로 그 시대 전체를 그리고자 한 원대한 기획의 산물입니다. 독자들은 거기서 19세기 프랑스 사회에 대한 탁월한 보고서와 시대를 초월하는 신화적 주제들, 현실의 법칙을 넘어서는 환상적 주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오늘의 드 발자크 원작의 미지의 걸작 2부를 마칩니다.